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서 나가세요. 어머니 모시는 것도 이제 힘드네요. 비가 잔잔히 내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방 안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고 낡은 벽지는 눅눅하게 젖은 듯 푸석했습니다. 나는 그날따라 유난히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어떤 불안감이 가슴을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고 숨을 크게 내쉬어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에는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가 배어 있었고 나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끓이며 문득 창문 너머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니 마치 지난 세월의 무게가 빗물처럼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평생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어린 아들 민호를 품에 안고 괜찮다 불레야. 너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늘 나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민호는 내 삶의 이유였고 내가 숨을 쉬는 목적과도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울면 나도 울었고 그 아이가 웃으면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이후 나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 데리고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건 말로는 쉬워도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온갖 물건을 들고 나르는 일을 했고 점심에는 파출부로 불려다니며 손이 닳도록 바닥을 닦았습니다. 저녁이면 식당에서 접시를 나르다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민호가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나는 오늘 하루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조금씩 쌓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낡은 단독주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 민호가 걷고 뛰고 울고 웃던 모든 순간이 배어있는 집. 비록 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내게는 그 어떤 궁궐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흐르고 민호는 어느새 장성에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처음엔 참 착하고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밥 한 끼를 차려도 정성이 느껴졌고 내가 시장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차를 건네며 어머니 많이 피곤하시죠? 그런 말로 나를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나는 며느리에게 마음을 활짝 열었고 이 아이와 민호가 함께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부부가 나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러운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나는 그 상황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저 가족이 오랜만에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음식의 향기가 방 안에 가득 퍼지고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자 내게 익숙한 평온한 분위기가 아닌 어딘가 불편한 기운이 식탁 위에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자꾸 시계를 보고 며느리는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해오며 눈치 보는 법, 분위기 읽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그들이 곧 무거운 이야기를 꺼낼 거라는 걸 나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절반쯤 먹었을 때 아들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생 들었던 민호의 목소리 중 가장 낯설고 가장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내게 가장 무거운 부탁을 하려 하고 있다는 걸,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말했다. 그들의 상황이 어렵고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 내 집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며느리는 그 옆에서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듯한 얼굴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물속에 가라앉는 돌처럼 무겁고 아팠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준비해온 말들을 들으며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삶의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삶의 균열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다. 아들 부부와의 식사는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밥상 위에는 여전히 반찬이 놓여 있었고 며느리는 예의 바르게 웃고 있었으며 아들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듯 말수를 줄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가 나눴던 그 집 이야기가 이제부터 우리 사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평소보다 훨씬 더 느린 걸음으로 걸었다.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 그림자가 마치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서 있기만 했다. 낡은 대문, 손때 묻은 문고리, 문을 열고 들어가면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집 냄새. 이 모든 것이 이제 곧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혀왔다. 방으로 들어와 불을 켜자 고요한 공간이 나를 맞이했다. 남편의 사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민호가 어릴 때 쓰던 책상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 모든 것이 내게서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탁자 위에 놓인 집문서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이 작은 종이 몇 장이 내 지난 인생의 무게를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허무하게 느껴졌다. 시장에 나가 몸 부서져라 일하던 날들, 허리 통증을 참고 설거지를 하던 새벽들, 민호의 학비를 벌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일하던 시간들. 그 모든 세월이 이 얇은 종이에 찍힌 내 이름 석 자로만 남아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집문서를 품에 안은 채 밤이 깊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밖에서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까지 모두 선명하게 들렸다. 마치 이 집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만 같았다. 며칠 동안 나는 고민했다. 이 집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지, 아들의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지.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계산이 오갔지만 결국 내 마음을 흔든 것은 언제나 그랬듯 엄마 마음이었다. 아들이 힘들다고 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이가 집 문제로 고생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가 없었다. 어쩌면 나는 결국 이렇게밖에 살 줄 모르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나보다 자식이 먼저고 내 인생보다 아들의 인생이 먼저인 사람. 결국 나는 결정을 내렸다. 집을 넘겨주기로. 그날 아침 나는 조금 더 단단한 표정으로 거울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곳곳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 하지만 그 안에는 한번 마음을 정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고집스러운 여자의 눈동자도 있었다. 집문서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등기소가 있는 동네까지 가는 동안 창밖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수십 번, 수백 번 다녔던 길이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떠나는 사람의 눈으로 보였다. 등기소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문을 열기 전 나는 잠시 뒤돌아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해가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이제 정말 끝나는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안으로 들어가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손에 땀이 차기 시작했다. 주변에는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식과 함께 온 사람도 있었고 부부가 나란히 앉아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도 보였다. 나는 혼자였다.
번호가 불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왠지 모르게 서러운 감정이 올라왔다. 내 차례가 되어 창구 앞으로 다가갔을 때 직원은 익숙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겨보았다. 그리고 몇 가지 절차를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을 자리를 가리켰다. 펜을 드는 순간 나는 순간적으로 손을 멈추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내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 눌렀었다. 그 순간 마치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나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 너머로 보이는 거리의 풍경은 여전히 같은데 나만 다른 세계에 들어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집 앞에 서서 대문을 바라보는 눈빛도 전과 달라졌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온전히 내 것이 아니었다. 며칠 뒤 아들 부부는 내게 고맙다며 밖에서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했다. 식당에서 마주 앉은 아들 부부의 얼굴은 어딘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앞으로의 계획, 아이 이야기, 이제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다는 말.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허무함을 감출 수 없었다. 내가 가진 것을 내어줘야 비로소 그들이 웃을 수 있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집 명의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몸으로 실감하기도 전에 아들 부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들 부부가 내 집에 찾아왔다. 그날따라 며느리의 표정은 어딘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말을 꺼낼 때는 이미 결론이 난 사람의 목소리였다. 이제 이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라는 이야기. 그러니 나는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이야기. 잠시 동안 귀가 멍해졌다. 말은 들리는데 뜻이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다. 내가 평생 살아온 이 집에서 나보고 나가라는 뜻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입을 여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방 안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울었다. 조용히 흐느끼며 울다가 소리내어 울기도 했다. 남편 사진 앞에서 왜 나를 이렇게 빨리 두고 갔냐며 속으로 원망도 했다. 하지만 울고 나서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짐을 싸야 했다. 옷장 문을 열고 옷을 꺼내 상자에 담으려니 너무 많은 기억들이 함께 딸려 나왔다. 민호가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에 사준 셔츠, 명절 때 고향에 내려간다고 분주하게 챙기던 겉옷, 남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기에 매일 입고 다니던 낡은 카디건. 이 모든 옷들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내 삶의 한 조각들이었다. 찬장을 열어보니 결혼 초기 남편과 함께 맞춰 샀던 그릇 세트가 보였다. 그중 몇 개는 이미 깨져 없었지만 남은 그릇들을 하나하나 상자에 넣으며 나는 또다시 눈물을 삼켜야 했다. 거실 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 민호가 어릴 적 숙제를 하던 자리, 공책에 삐뚤빼뚤 적어 내려가던 글씨들, 시험을 잘 봤다며 뛰어와 자랑하던 얼굴. 그 순간들이 모두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손으로 책상 위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지금 집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조금씩 지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짐을 싸는 동안 아들 부부는 몇 번 들렀지만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은 바빴고 할 일이 많았다.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 앞으로의 재정 계획, 자신들의 삶을 정리하고 꾸려갈 일들이 산더미였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들 세대의 삶은 나와 다르다고, 요즘 젊은 부부들은 집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이해와 상처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
마침내 모든 짐을 트럭에 싣고 집을 떠나는 날이 찾아왔다. 문을 나서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텅 빈 방, 발자국 소리만 울리는 거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쓸쓸해진 부엌. 나는 벽에 손을 대고 조용히 작별 인사를 했다. 이 집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 늘 나를 품어주었고 비바람을 막아주었고 슬픔을 감춰주었다. 배신한 건 집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다. 그 사실이 너무도 쓰라렸다. 트럭에 올라타 창밖을 내다보며 나는 속으로 수없이 말했다. 잘 있어라. 고맙다. 그렇게 나는 내 삶의 대부분을 보낸 집을 떠났다. 새로 배정받은 임대주택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집보다 훨씬 작았다. 복도 끝,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구석방이었고 벽지는 이미 여러 번 덧칠된 티가 났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이제 이곳이 내가 남은 생을 보내야 할 곳이었다. 입주 첫날 나는 작은 짐들을 하나씩 풀어놓으며 이곳에 나만의 흔적을 남기려고 애썼다. 식탁이라 부르기도 애매한 작은 탁자에 식기 몇 개를 올려두고 창가 쪽에는 남편의 사진을 가장 먼저 놓았다. 남편의 사진은 어디에 두어도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그 사진을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놓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낯선 천장 모양과 이상하게 울리는 소음이 나를 쉽게 잠들지 못하게 했다. 위층에서 나는 발소리,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웃음소리, 낯선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마저도 모두 거슬려 왔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선명한 소리는 내 안에서 들려오는 고독의 소리였다. 나는 눈을 감고 이야기 하나를 처음부터 다시 떠올렸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어디에 데려다 놓았는지를. 아들을 위해 집을 내어주던 순간의 떨림, 등기소 창구 앞에서의 망설임, 짐을 싸며 눈물을 훔치던 밤, 트럭 위에서 바라보던 마지막 풍경.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반복 재생되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이야기를 혼자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다. 누군가에게 들려주지도 못하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음속에서 한 장면씩 되짚어보며 스스로를 달래는 것이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집을 넘긴 날 나는 단지 집 한 채를 잃은 것이 아니라 아들과의 관계, 엄마로서의 자리,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존중까지 함께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뒤로도 또 다른 상처와 또 다른 깨달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견디며 살아가야 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꺼내어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있다. 내가 겪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미리 경고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 이야기를 이어서 풀어본다. 며느리에게 집을 넘긴 날 아들은 어떻게 나를 버렸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나날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과의 연락은 점점 더 뜸해졌다. 처음엔 하루에 한 번, 그 다음엔 이틀에 한 번.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 연락이 오면 다행인 날들이 이어졌다. 그조차도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짧게 끝나는 통화뿐이었다. 나는 욕심을 내려놓으려 애썼다. 결혼한 아들은 자기 식구가 생겼고 나라는 존재는 조금씩 뒤로 밀리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내가 이해하고 참고 견딘다고 해서 외로움이 덜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나는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다.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혹시 민호일까 하고 가슴이 먼저 뛰었고, 택배 물건이 도착했다는 알림만 울려도 순간적으로 설렜다가 이내 허탈해지곤 했다. 나이가 들면 기다림마저 희망이 된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다. 임대주택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렸다. 마트에서 어린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옛날 민호가 생각나 눈시울이 붉어졌고, 버스에 타서 학생들이 도시락을 꺼내 먹는 모습을 보면 내가 새벽에 도시락 싸주던 기억이 떠올라 괜히 가슴이 저렸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보,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지만 그 사진 속 따뜻한 눈빛만큼은 나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무심한 문자 하나가 왔다. 엄마, 우리 이번 달엔 시간 안 될 것 같아요. 애 교육비도 나가고 이래저래 바빠요. 그 문자를 읽고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집을 넘기던 그날 아들이 내 손을 잡으며 엄마, 우리가 잘 챙길게라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 그 마음은 언제 변한 걸까? 나는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들은 나를 버리려 한 게 아니라 그저 부모는 괜찮을 거라고 쉽게 생각한 것뿐이라는 걸. 하지만 때로는 그 무심함이 버려지는 것보다 더 아프다는 사실도 나는 어느 순간부터 아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았다.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커진다는 걸 살아오며 너무나 많이 배웠다. 대신 나 스스로를 돌보기로 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이웃과 가끔 따뜻한 국물 요리를 나누고 날씨 좋은 날엔 공원을 걸으며 내 삶을 다시 작은 조각들로 채워넣기 시작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나는 어느새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다. 아들의 연락이 점점 줄어드는 와중에도 내 마음 한구석은 담담해져 갔다.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비로소 깨달았다. 집을 넘긴 날 나는 집을 잃은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나는 한 사람의 엄마였고, 한 사람의 아내였으며, 한 사람의 노동자였고, 지금은 한 사람의 나로 살아가는 중이다. 아들은 언젠가 다시 나를 찾을지도 모른다. 그때 나는 해맑게 웃어주고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모두 바쳐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서야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다. 며느리에게 집을 넘긴 날, 나는 많은 것을 잃은 줄 알았지만 돌아보면 그날은 내가 나로 다시 태어난 날이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조용히 내 삶을 살아간다. 누군가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나라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안다. 내 삶을 지키는 건 누구도 아닌 바로 나라는 걸.